저는 6,400, 6,300 정도가 기술적으로 저점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8,000포인트가 저항선이 될 것 같아요. 5월 27일 날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나왔던 그때 그 지수대가 저는 저항선 역할을 할 것 같아요. 내가 저는 팔고 싶지 않죠.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나가는 기계적인 매도, 이거라도 지키자 매도. 네, 그러니까 자발적 매도. 또 미국으로 도망치세요. 혹시 K장은 힘들어. 주식 한번 들어와 보세요. 지금 소통자 너무 좋아요. 나 망하게 하려고 그래?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올라간다, 저기서는 떨어진다. 물론 그런 그 경제 전문가님도 계세요. 제가 삼성전자를 약간 좀 조심스럽게 바라보는 이유는 결국은 사람들은 실적을 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제가 믿는 건 하나입니다. 실적. 네, 실적. 7월 말까지는 좀 여름 휴가라도 다녀오시길 저는 권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AI 산업의 향기가 거의 이런 것 같아요. 향기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의 돈이 굴러가는 그 뒷이야기 막전 막후입니다. 자, 오늘 이분 모시게 되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정말 많은 꿀팁들 그리고 많은 시장 이야기들 들려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미래에셋 자산운용 타이거 ETF로 너무나 유명한 곳이죠. 최창규 본부장님과 오늘 함께 해볼게요.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렇게 좋은 자리 모셔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이 점심시간이에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우리 먹방 한번. 저 신전 떡볶이 좋아하니까. 매운 음식 좋아하시는군요. 이런 장에서는 매운 음식이 필요하죠. 맞아요. 스트레스 받아요. 시장도 맵고, 음식도 맵고, 눈물도 나고, 그런 장입니다. 오늘 좀 점심을 만약에 먹으면서 보셨던, 저희 저녁에 올라가거든요. 저녁에 보시는 분들이 신전 떡볶이 함께 하시면서 좀 즐겨주셔도, 그리고 함께 같이 욕도 하시면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신전 떡볶이 광고 나가나요? 광고 주세요. 네. 자, 오늘 저희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희 북커버리 혹시라도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리도록 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국내 증시 아무래도 이 워낙에 큰 자산운용사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 방송 내용은 미래에셋 자산운용이랑 전혀 상관없고요. 순수하게 100% 저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혹여나 만약에 컴플레인 상황이 있으시면 저한테 직접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올해 정말 이례적으로 서킷 브레이커가 많이 걸렸던 한 해였는데 7회에 걸렸죠. 그 가운데 5차례가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출시된 이후에 걸린 사례예요. 사이드카도 17회고요. 최근에 시장 변동성이 정말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멀미나는 시장 어떻게 좀 진단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자, 수급적으로 진단할 수 있고요. 기술적으로 진단할 수 있고요. 펀더멘탈은 아닙니다, 여러분. 펀더멘탈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삼성전자 올해 300조 이상 벌 거고요. 하이닉스 200조 이상 벌 겁니다. 조만간 삼전 하이닉스 실적 나올 텐데요. 아마 실적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내년 실적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디램이나 낸드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내년 실적 더 좋을 거고요.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HBM4라는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될 거기 때문에 솔직히 내년은 더 기대됩니다. 이런 것들이 깡그리 다 무시되는 시장이 연출되고 있다라는 얘기는 기술적으로 볼 수밖에 없고요. 심리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기술적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저는 차티스트 아니고요. 파생상품을 담당하는 애널리스트를 거의 20년 가까이 했었으니까 저는 차티스트는 아닌데 5월 27일 날 주가지수가 혹시 얼마였는지 아시나요? 5월 27일이요? 네. 어땠나요? 7,800포인트였습니다. 자, 7,800포인트 5월 27일이고요. 물론 장중에 등락폭이 좀 있었기 때문에 종가 기준으로 보신다면 그보다 좀 위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5월 27일 날 단위 종목 레버리지가 상장하고 나서 주가지수 얼마까지 갔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위로? 9,000포인트 9,350까지 갔었습니다. 그렇다면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지금은 변동성을 키워주는 요인이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단일 종목 레버리지 뚜껑을 열어보시면 삼성전자 2개, 하이닉스 2개만큼 매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쪽으로 자금이 들어오게 되면 삼성전자 매수, 삼성전자 선물 매수, 하이닉스 매수, 하이닉스 선물 매수라는 어떻게 선순환 구도가 형성됐었고요. 그게 분명히 지수에는 긍정적인 작용을 했습니다. 7,800에서 9,300까지 갔던 그 과정에서 100% 이것 때문이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7,800에서 9,300까지 오버슈팅이 나타나는 과정에서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긍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퍼센테이지로 따져볼까요?
대략 한 20% 정도 상승을 일으켰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그냥 기술적으로 얘가 20% 정도의 상승을 일으켰으니까 거꾸로 안 좋은 방향으로 역방향으로 부정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저는 20% 정도 영향을 미칠 거다. 그렇다면 7,800에서 20% 계산하면은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8,000이라고 한다면 826, 1,600포인트니까 6,400포인트 정도. 요 정도를 기술적인 지지선, 그냥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일으켰던 예. 그런 긍정적인 효과를 인버스 거꾸로 대응을 해보면 저는 6,400, 6,300 정도가 기술적으로 저점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참고로 이것은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기술적인 접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인 접근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수급으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지수가 급락하는 과정에서 드디어 개인들의 순매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순매도는 크게 보면 기계적인 순매도와 자발적 순매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기계적인 순매도라는 것은 최근에 신용거래를 참 많이 했어요. 예. 그리고 또 주식담보대출도 많이 했었고요. 워낙 장이 좋았으니까 저는 그게 나쁘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장이 좋았고 저도 26년차 금융인이지만 이런 좋은 장 본 적이 없습니다. 네, 최근 빼고요. 이런 장에 돈 벌어야죠. 돈 벌려면 당연히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들이 나쁘다라는 건 아닌데 과연 이 신용거래란 신용잔고를 했을 때 기준이 되는 담보물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주식이 뭐냐? 제가 파악하기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코스닥 종목이라든지 아무래도 좀 못 간 것들 예, 이런 것들을 담보로 해서 신용거래 좀 많이 일으켰고 또 이렇게 지수가 급락하는 과정에서 그들 종목의 주가가 빠지면서 기계적인 반대 매매 이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보통 9시 정도 요즘은 NXT 거래가 있으니까 NXT 거래에서 기계적으로 내가 저는 팔고 싶지 않죠. 그렇죠. 네, 팔고 싶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나가는 기계적인 매도 그리고 또 뭐 최근에 워낙 많이 가파르게 빠지다 보니까 수익이 어느 정도 나신 분들은 이거라도 지키자 매도. 예, 그러니까 자발적 매도 이런 것들이 아우러지면서 시장 하락을 좀 증폭시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안 파신 분들도 있어요. 예. 네, 안 파신 분들도 있고 이 정도면 버틸 수 있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문제는 반등이 일어나서 본전이 됐을 때 어떻게 할까요? 그때 대응이 어떻게 할까요? 팔까요? 더 갖고 갈까요? 제 개인적인 성향으로는 못 팔 것 같기는 한데 네. 또 파시는 분들이 시장에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8,000포인트가 저항선이 될 것 같아요. 이 7,800 5월 27일 날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나왔던 그때 그 지수대가 예. 저는 저항선 역할을 할 것 같아요. 실제로 최근에 시장이 요동치는 그 레인지가 네. 정말 6,000포인트까지 내려갔다가도 네. 8,000선에서 더 뚫고 올라가지는 네. 못하는 흐름이 좀 전개가 되고 있는 것 같긴 하네요. 그러면 또 한 가지 얘기를 해드릴게요. 뭐 물론 그 8,000선이 저항선이기 때문에 뚫고 올라갈 수 있어요. 뚫고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급이 붙어야 되겠죠. 근데 혹시 주위 사람들한테 주식 한번 들어와 보세요. 지금 삼성전자 너무 좋아요. 나 망하게 하려고 그래? 네, 이런 분들이 자기의 예금, 보험 아니면 MMF 이런 걸 깨고 주식시장으로 들어올까요? 쉽지 않죠. 쉽지 않죠. 예, 다시 한번 정말 가파르게 8,000까지 확 내달려주지 않는 이상 이런 장처럼 지그재그 형태의 장이 계속 반복이 된다면 사람들이 지쳐요. 맞아요. 지치고 다치고 그리고 증시 격언에 주식과 결혼하지 말라는 유명한 격언이 있어요. 예, 애정을 주지 말아라. 네, 그렇죠. 주식을 나의 와이프처럼 평생 들고 갈 거야. 그럼 얼마나 스트레스겠어요. 저도 아침에 와이프랑 같이 출근하면서 엄청 스트레스거든요. 오늘도 꾸물럭거려가지고. 예, 그러니까 주식과 결혼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주식을 하나의 포트폴리오 관점으로 아니면 나의 뭐 재테크 수단, 즉 수단으로 봐야지 이걸 나의 온 정신, 온 사랑, 온 애정을 다 쏟아붓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면 힘들어지거든요. 네. 와이프분이 보셔도 괜찮은 거죠? 안 보겠죠.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바라볼 때 1차적인 저항선은 5월 27일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상장했던 그때 그 지수대가 1차적인 저항선이 될 것 같고 그 저항선을 깨고 다시 한번 올라가려면 첫 번째 삼성전자의 감동적인 실적 요즘 유행하고 있는 짤이거든요. 실적이 아니라 감동적인 실적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기대치를 깨는 엄청난 실적 이런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뉴머니 지금은 상당히 많이 올해 유입된 자금들은 많이 닫혔어요. 그리고 뭐 코스닥 할 것 없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쪽으로 자금이 집중되면서 많이 닫혔거든요. 너무나 많이 닫혔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는 새로운 뉴머니가 들어와 줘야 8천, 9천 다시 한번 전고점을 트라이 할 건데 지금 상황에서는 너무나 다친 분들이 많고 그리고 또 제가 ETF 전문가지 않습니까? 예. 지금 또 미국으로 도망치세요. 아. 네, 역시 이런 울퉁불퉁 역시 K장은 힘들어. K장은 난이도가 너무 높아. 미국으로 유학 가야지. 역시 나스닥백이 최고야. 이런 움직임들이 조금씩 포착되고 있어요. 여태까지는 2년 전, 3년 전만 해도 국장 탈출은 지능순. 그렇지만 지금은 미장 탈출은 지능순. 이렇게 얘기했다가 다시 한번 또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란 용어가 나올까봐 저는 솔직히 겁이 나요. 오늘 방송의 기점으로 나올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좀 그런 움직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니까 예. 아마 좀 충분히 참고해서 생각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 그래서 좀 수급을 좀 꼼꼼히 보시면 될 것 같다. 그리고 요즘 제가 이제 두 번째로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게 쇼감마예요. 쇼감마 예. 관련해서 그런 얘기들도 좀 하고 있으니까 다음번에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니 쇼감마 이야기 나온 김에 네. 좀 여쭤볼게요. 아무래도 이 개념 자체가 개인 투자자분들이 생각하시기엔 좀 어렵게 다가오는 측면이 있는 것 같거든요. 자, 델타, 감마, 세타, 로, 벌써 베가, 어려운데요. 이걸 그릭스라고 합니다. 참고로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저도 솔직히 제가 몸담고 있는 회사 상품이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약간 돌려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일단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상품이란 이름이 붙었지만 파생 상품이에요. 예. 파생 상품이에요. 파생 상품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알파, 델타, 감마, 세타, 베가, 로 이런 그릭스라고 부르는 이 5가지 옵션 용어들을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참고로 델타라는 것은 델타랑 감마만 설명드릴 거예요. 예. 델타는 기울기입니다. 흔히 얘기하는 기울기, 즉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어, 옵션 가격이 이렇게 올라갔어, 선물 가격이 이렇게 올라갔어. 이 기울기를 델타라고 하고요. 델타가 플러스면은 우상향, 마이너스면 우하향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감마는 뭐냐? 이 델타라는 기울기도 예를 들어서 KB금융지주의 델타와 삼성전자의 델타 어떤 느낌이 오시나요? 좀 기울기가 다를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누가 더 드네요. 가파른가요? 삼성전자가 맞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의 델타가 큽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파르겠죠. 그러면 델타가 큽니다는 알 거예요. 이렇게 경사도니까. 예. 근데 경사도라고 하더라도 이 경사도를 미분해가지고 이 경사도의 각도를 계산하는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이게 바로 감마입니다. 예. 그래서 감마가 커졌습니다. 감마가 작아졌습니다. 라는 것은 같은 산을 등반하더라도 굉장히 경사도가 높아서 계단 한 칸 한 칸이 굉장히 큰 등산로가 있을 수 있고요. 네. 제가 좋아하는 아차산처럼 아차산처럼 경사도도 높지 않고 계단 한 칸 한 칸의 기울기가 좀 낮은 이런 산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감마 리스크 그러면은 굉장히 가파른 산. 네. 그리고 감마 리스크가 작다 그러면 아차산. 이렇게 비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계산식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가 100원이에요. 그리고 삼성전자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도 100원이에요. 그러면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 100원에는 뜯어보면은 200원만큼의 삼성전자가 들어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200원만큼 안 들어있으면 2배 수익률을 못 맞춰주지 않습니까? 그쵸. 예, 그렇게 가정을 할게요. 삼성전자 100원, 삼성전자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 100원, 그리고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NAV, 나브라고 불리우는데요. 이 나부는 2배 수익률을 맞춰줘야 되니까 삼성전자가 200원만큼 들어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10% 올랐어요. 그러면 삼성전자 10% 올랐으니까 얘는 100원에서 얼마가 됐을까요? 10% 올랐으니까 110원이 되겠죠. 네. 그러면 삼성전자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얼마가 됐을까요? 2배니까 120원이 됐겠죠. 예. 120원이 됐고요. 그리고 기존의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2배만큼 갖고 있어야 되니까 200원이지 않습니까? 200원이 10% 올랐으면 220원이 되겠죠. 자,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내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120원이 됐으니까 20% 올랐으니까 예. 120원이 됐으니까 그 다음 날에도
2배 수익률을 복제해주기 위해서는 120원 곱하기 2인 240원이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얘는 얼마를 들고 있죠? 200원에서 10% 올랐으니까 220원. 220원. 그럼 얼마가 빵꾸 나죠? 20원. 맞습니다. 20원을 종가 무렵에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 막판의 변동성이 맞습니다. 커지는 그리고 거군요. 장 막판에 이렇게 리밸런싱 하는 투자 주체는 투신입니다. 아, 네. 참고로 투신 같은 경우에는 자산 운용사를 투신이라고 분류를 하고 있고요. 공모 펀드라든지 이런 걸 운영하는 운용사, ETF를 운영하는 운용사를 투신이라는 분류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투신과 비슷하지만 사모펀드를 운영하는 사모펀드라는 투자 주체가 있으니까 사모펀드와 투신을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입니다. 증권사는 주로 LP 또는 AP 설정 환매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특히나 장중에 리퀴더티 프로바이더 호가를 대는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장중에 ETF와 관련된 사고나 파는 그런 매매는 금융투자로 잡히고요. 방금 얘기했던 쇼감마에 따른 ETF 리밸런싱은 투신으로 잡힙니다. 그래서 네. 장 마감 무렵에 투신이 엄청나게 많이 산다. 투신이 엄청나게 많이 판다. 그러면 펀드에서 산다기보다는 이런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에서 리밸런싱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는 올라갈 때를 말씀드렸습니다. 떨어질 때 말씀드릴게요. 100원이고 100원이고 200원 들고 있습니다. 10%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가격은 90원이 됐겠죠. 예. 그리고 두 번째 삼성전자 레버리지 상품은 2배만큼 떨어지니까 80원이 됐겠죠. 그리고 얘는 200원인데 10% 떨어졌으니까 얼마가 됐을까요? 180. 180원. 근데 지금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얼마죠? 80원이죠? 예. 그러면 2배 수익률을 복제하기 위해서는 얼마를 들고 있어야 되죠? 160원. 근데 나는 얼마를 들고 있죠? 200원에서 10% 떨어졌으니까 180원. 네. 그러면 나는 160원만 있으면 되는데 지금 얼마를 들고 있죠? 180원. 예. 그러니까 20원만큼 팔아야 되죠. 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올라갈 때는 100원, 100원, 200원. 올라갈 때 10% 올라갔으면 110원, 120원, 220원. 근데 120원이니까 그 다음날 2배 수익률을 맞춰주기 위해서는 240원이 필요한데 나는 들고 있는 게 220원밖에 없으니까 20원만큼 더 사게 되는 거고요. 예. 떨어지는 날 90원, 80원, 그리고 18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는 80원 레버리지 상품은 80원이 됐으니까 2배인 160원만 들고 있으면 되는데 180원 들고 있으니까 20원만큼 팔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쇼감마 플레이라고 하는 거고요. 예. 제가 단순하게 10% 빠졌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굉장히 심플하게 생각하시겠지만 글쎄요, 우리나라 시장 최근에 얼마나 움직인가요? 하루에도 5%, 6%, 7%, 참고로 사이드카는 5%거든요. 예. 사이드카 몇 번 걸렸죠? 예, 17번. 그 수많은 사이드카가 걸렸다는 것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쇼감마 플레이가 어마무시하게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도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운용하고 있지만 운용하는 매니저 힘들어 죽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방금 얘기했던 쇼감마 리밸런싱을 뭐 종가 무렵으로 아니면 좀 약간 분산해서 이렇게 해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저희는 종가 기준으로 참고로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데일리 수익률의 2배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예. 이 데일리 수익률이 2배라는 게 종가인가요? 시가인가요? 아니면 장중 평균가인가요? 종가죠. 맞아요. 그럼 가장 종가 무렵에 매매를 하는 게 정상이겠죠. 네. 그러다 보니 네, 그러다 보니까 장 막판의 변동성도 커지고 뭐 예.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고 정부에서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이거 좀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 지금 녹화하고 있는 오늘이 목요일인데 화요일장에서 동시호가 구간에서 SK 하이닉스가 하한가를 기록하는 모습을 저희가 실제로 목도를 하기도 했죠. 장 막판에 이런 리밸런싱들이 급격하게 나타나면서 종목들이 더 크게 움직이는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기는 합니다. 골드만삭스도 최근에 코스피 변동성의 원인을 업황 우려보다는 레버리지 ETF에서 찾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또 했어요. 앞서서 본부장님께서 언급을 해주셨던 것처럼 이 메모리 반도체 업황 전체에 대해서는 펀더멘탈은 문제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동일하게 했었고요. 이런 현상이 지속이 된다면 SK 하이닉스 본주로 유입될 자금이 ADR 시장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골드만삭스 어떤 분인지 한번 만나서 여쭤보고 싶어요. 너는 뭘 보고? 크리스 차였던 것 같습니다. 전화번호 혹시 아시나요? 맞다. 제가 영어를 잘 못합니다. 큰일 날 뻔했네. 에휴, 그냥 세상에 떨어지니까 저는 5만 가지 핑계를 들이대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저는 가장 기본은 주식의 가장 기본은 제가 말씀드렸던 수급이나 기술적 분석은 부가예요. 옵션이에요. 아니 기업이 실적을 잘 내면 주가는 실적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건 법칙이에요. 돈 못 버는데 주가가 막 오른다? 그거는 버블이죠. 그렇죠. 네, 버블이죠.
물론 노이즈는 될 수가 있겠지만 이것 때문이다. 이것 때문에 주가 조정이 일어났다. 아닙니다.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오늘이라도 다시 한번 10%, 20%, 30% 올라주면은요. 거꾸로 양의 쇼감마가 발생해서 주식 더 사야 돼요. 네. 더 사야 되면 주가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 한 가지의 원인을 찾기보다는 저는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니까 D램 가격, 낸드 가격, HBM을 바라보는 세상 참여자들의 시선이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여태까지는 D램 가격이 워낙 많이 올랐어요. 모건 스탠리 자료에 따르면 D램 가격이 1, 4분기에 90%, 2, 4분기에 80% 올랐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가격이 올랐으니까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건 사실이겠죠. 그렇지만 D램 가격이 언제까지 올라갈까요? 그리고 D램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애들이 하이퍼스케일러들이에요. 가뜩이나 지금 데이터 센터 지어야 되는데 D램 가격이 너무 비싸서 그렇죠. 원가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애플 같은 경우에는 너 자꾸 까불면 창신 메모리 쓴다? 이렇게 협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신 메모리 쓰긴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창신 메모리가 이제 IPO 해서 그 자금으로 뭐 공장 증설한다든지 네. 그런 이슈가 있고 또 미국이랑 중국이랑 사이가 좋나요? 안 좋죠. 안 좋아요. 협박하는 거예요. 메모리 가격 메모리를 우리한테 충분히 주지 않으면 내가 딴 데다 받아 쓰겠다라고 협박하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사람들의 생각은 메모리가 부족한 건 사실이야. 그렇지만 창신 메모리란 놈이 언젠간 D램을 만들 거야. 그러면 D램 가격이 지금처럼 뻥 오르긴 힘들 거야. 이런 예. 생각들을 조금씩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런 생각에 대한 의구심이 뭐 메모리 반도체의 주가 변동성을 좀 크게 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SK 하이닉스의 ADR, 참고로 저는 ADR을 투자하는 투자자와 본주를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라고 봐요. 투자자분들의 성향이 아니라 아예 다른 놈들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왜 그러냐면 지금 보세요. ADR 가격이 본주 가격보다 높아요, 낮아요? ADR이 높죠. 그러면 우리가 공동구매 아니면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도 쿠팡이랑 네이버랑 비교해서 싸면 어디로 가죠? 싼 데로 가죠. 예. 아니 그럼 주식은 뭐 다른가요? 당연히 본주가 싸면 본주에서 사면 되고 ADR이 싸면 ADR 사면 되는 건데 ADR 사는 사람은 쌈에도 불구하고 ADR을 선호하죠. 왜? 한국까지 오기 싫으니까. 예. 한국까지 와서 환전하고 외국인 계좌 등록하고 한국 레귤레이션 절차 지켜가면서 펀드 운용을 하기 어려운 사람들, 불가능한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ADR을 매매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계좌 등록하고 한국에서 투자할 수 있어. 그러면 한국에서 투자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시선 이런 건 동일할지 모르겠지만 다른 그룹의 외국인, 다른 그룹의 투자자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는 뭐 ADR로 간다. 본주로 간다 이렇게 그룹핑 하시긴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냥 ADR에서 노는 사람들은 그냥 ADR에서 노는 거고요. 본주에서 노는 사람들은 본주에서 노는 거예요. 그냥 종목만 같을 뿐이지. 예,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또 여쭤볼 만한 게 좀 생각이 났는데 다른 방송에 출연하셨을 때 네.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 이제 삼성전자는 7월에 좀 힘들 것이다. 네. 이런 이야기를 또 해주셨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제가 너무 많이 출연해가지고요. 제가 여기서는 올라간다, 저기서는 떨어진다. 물론 그런 그 경제 전문가님도 계세요. 예. 이 방송 가서는 장 올라갑니다. 이 방송 가서는 물론 그렇게 극단적으로 말씀하시진 않겠지만 제가 옆에서 뉘앙스를 잘 들어보면은 그때 했던 말이랑 다른데 물론 시장이 바뀌니까요. 예. 당연히 그럴 수 있겠지만 제가 삼성전자를 약간 좀 조심스럽게 바라보는 이유는 결국은 사람들은 실적을 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지금 상황에서는 아까도 제가 D램 가격 얘기를 잠깐 했었지만 D램 가격이 언제까지 올라갈 수 있겠어? 그리고 창신 메모리 이런 애들이 들어오게 된다면 D램은 레거시 메모리, 범용 메모리라고 부르거든요. 기술적인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은 그런 상품이에요. HBM과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는 이런 의구심들이 시장에 반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다가 삼성전자는 하나로 구성된 게 아니라 삼성전자 뭐 메모리 사업부, 그리고 파운드리 사업부, 그리고 가전 사업부, 모바일 사업부, 뭐 디스플레이 사업부 이렇게 다양한 사업부들이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툴인 SK 하이닉스보다는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같은 국면에서는 이런 다양성 측면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점수를 줄 것이냐, AI가 좋으면 하이닉스, AI 외에 딴 걸 보고 싶으면 삼성전자 이런 선택을 할 텐데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SK 하이닉스보다 그렇게 월등하게 앞선다라고 보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또 7월 말에 삼성전자 세부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겠냐. 특히 파운드리 사업부가 얼마나 적자를 축소했는지 그리고 뭐 최근에 칩을 만들어내는 파운드리의
그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TSMC의 실적을 봐서도 알 수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좀 7월 말까지는 사람들이 좀 퀘스천 마크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ADR이라는 또 다른 외국인 수요를 땡겨올 수 있는 수단이 생겼으니까 뭐 제가 ADR 외국인과 본주 외국인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ADR 가격이 바로미터 역할은 하거든요. 예. ADR 빠졌는데 본주 올라가고 뭐 본주 올라가는데 ADR이 급락하고 이런 경우는 없을 거거든요. 지금 괴리가 뭐 벌어지고 있다. 네, 이런 그런데다가 이야기가 ADR 같은 경우에는 또 글로벌 반도체 ETF에서 그 ADR을 담아서 또 반도체 ETF에 하이닉스를 편입하는 그런 효과도 기대할 수 있으니까 상대적인 측면에서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보다는 지금 국면에서는 약간 뭐 상대적으로 매력도가 떨어진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두 종목 사이에도 하반기 전략은 좀 차별화될 필요가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결국은 AI 원툴, AI 산업은 더 갈 거야. 지금은 역시 AI가 최고지라고 생각한다면 하이닉스로 가는 게 맞고요. 아니야, AI 산업도 좋겠지만은 노이즈가 좀 있을 거야. 그 노이즈 과정에서 뭔가 좀 완충 효과를 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필요해라고 생각한다면 삼성전자로 가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짬짜면을 좋아하기 때문에 둘 다 가겠습니다. 예. 그치만 지금은 뭐 저도 흔들리는 건 사실이네요. 그치만 제가 믿는 건 하나입니다. 실적. 네, 실적. 그래서 7월 말에 삼성전자 실적, SK 하이닉스 실적, 시게이트 실적, 그리고 구글 실적 이런 것들을 그리고 또 구글 실적이 나왔을 때 이런 AI 캐펙스 관련해서 얼마나 또 감동적인 멘트들을 날려줄지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지금은 7월 말까지는 좀 여름 휴가라도 다녀오시길 저는 권고드리겠습니다. 조금은 휴식 시간이 필요한 네. 시점이 아닌가. 일단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펀더멘탈 자체는 견고하지만 흔들리는 센티멘탈과 네. 흔들리고 있는 수급이 시장을 흔들고 있는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마치 뭐 최근에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AI 산업의 향기가 거의 이런 것 같아요. 향기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잔향만. 네, 향기만. 우리는 열매를 따길 원하고 예. 꽃이 아니라 열매를 따기 원하고 또 눈에 보이는 걸 원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향기만 솔솔 풍기니까 이거 치킨 냄새긴 한데 먹고 싶긴 한데 잘 모르겠다. 이런 게 최근에 시장 동향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힌트만 주고. 힌트만 주고 그리고 또 그 희망 고문만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모로 애타는 시장인 것 같은데 다시 좀 레버리지 ETF 이야기로 돌아와 볼게요. 한동안 좀 정부에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를 좀 다그치는 듯한 모습도 느껴지긴 했었거든요. 뉴스의 톤으로 볼 때. 그런데 이제는 대책 마련을 좀 시급하게 해야 된다. 이런 논조들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 가지 방안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기본 예탁금을 한 5천만 원까지 상향하는 방안이라던가 아니면 투자자 자격 요건을 강화한다던가 여러 가지 방안들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 실효성이 있으려면 어느 정도의 대책이 나와야 될 것인가? 이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미래에셋 자산운용 소속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미래에셋 자산운용과 전혀 상관이 없고요. 개인적인 의견 그리고 저는 파생상품 담당하는 애널리스트를 굉장히 오래 했었어요. 참고로 한국 파생시장이 아마 기억 못하시겠지만 2000년 초반만 해도 전 세계 넘버1이었습니다. 옵션 거래량 이런 거 넘버1이었는데 방금 얘기했던 정부 규제로 인해서 지금은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한 10위권 요 정도 밖으로 좀 밀려났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토대로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때 뭐 결국은 똑같은 논리였습니다. 파생시장이 너무 커지니까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 즉 뭐 프로그램 매매라든지 이런 걸로 말미암아 시장이 많이 흔들린다. 그리고 또 개인들의 투기적인 성향으로 말미암아 개인 투자자분들의 손실이 너무 컸다. 이런 논리적인 구조가 지금 레버리지 상품과 거의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때 정부가 내놨던 방법이 뭐였냐면요. 뭐 기본 예탁금을 올린다든지 그리고 또 교육을 강화한다든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내용들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또 조금만 더 시계열을 당기면 ELW라는 또 개별 종목 옵션과 비슷한 그런 상품들도 있었는데요. 시장을 망가뜨릴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진입 장벽을 만들고요. 그리고 또 세금을 때려버리고요. 양도소득에 대해서 이래버리면 시장은 없앨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장이 없어진다고 해서 또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정말 거래가 위축된다고 해서 이런 시장의 변동성이 줄어들 수 있냐, 저는 그 질문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뭐니 해도 본주에 해당되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주가가 많이 흔들리고 있는 거고, 많이 흔들리는 이유는 AI 산업에 대한 믿음이 조금 깨지고 있는 부분, 그리고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디램 가격의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는 모습,
그리고 AI 캐펙스 투자가 줄어들지 모른다라는 의구심과 함께 미국에서 어찌됐건 금리 인상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AI 캐펙스 산업은 엄청난 돈을 쓰고 있는 쩐의 전쟁인데 그런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게 된다면 굉장히 그 산업이 위축될 수 있겠죠. 예.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그리고 또 삼전 하이닉스의 코스피의 비중이 삼전, 하이닉스, SK스퀘어, 삼성전기까지 합쳐버리면 거의 70%에 육박하거든요. 맞아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맞물려서 변동성이 커지는 거지 단순하게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많이 거래를 줄인다라고 해서 모든 문제가 모든 변동성이 해결되진 않는다라는 말씀을 좀 강조해 드리고 싶어요. 예. 네. 레버리지 ETF 관련해서 어떻게 좀 대응책을 가져가야 될 것인가. 일단 현실적으로 상장 폐지는 어렵고 실질적으로 뭐 시장에선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긴 한 것 같은데 레버리지 ETF가 출시된 이상 이걸 잘 활용하면서 투자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어떤 원칙과 전략을 가지고 접근해 보면 좋을지 네. 그 부분도 궁금합니다. 첫 번째 레버리지 상품은 파생 상품입니다. 파생 상품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좀 있으셔야 되고요. 파생 상품의 가장 기본적인 철칙은 뭐냐면 레버리지, 즉 증거금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증거금 관리입니다. 결국은 이 레버리지 단위 종목 레버리지 상품도 마찬가지인 게요. 이런 증거금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즉 무리하게 내 자산의 비중을 확 늘려서 들어간다든지, 물론 그런 마음은 저도 이해합니다. 저도 그러고 싶었던 충동이 불쑥불쑥 들 때가 있었거든요. 철저하게 증거금 관리니까 내 자산에서 보유 비중을 얼마 정도까지 이 레버리지 상품을 늘릴지 아니면 줄일지를 확실히 정해놓고 들어가셔야 되고요. 파생적인 용어로 말씀드리면 증거금 관리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 잘 아시겠지만 음해복리효과입니다. 음해복리효과가 얘는 반복될 수밖에 없는 상품이니까 첫 번째도 보유기간, 두 번째도 보유기간, 세 번째도 보유기간입니다. 두 개를 합쳐서 말씀드리면 증거금 관리, 즉 비중 관리, 두 번째 보유기간 관리, 이걸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물타기입니다. 지금 모든 레버리지 상품 투자자분들이 언제 물타면 좋을까 이런 것들을 아마 목 놓아 외치고 있을 텐데요. 참고로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물타기용 상품이라기보다는 저는 오히려 거꾸로 불타기용 상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물타기용 상품, 즉 지금 2만 원인데요. 2만 원에서 출발했던 레버리지 상품이 10,000원 초반대까지 떨어졌다면 아무리 물을 탄다고 해도 다시 2만 원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훨씬 더 큰 수익률이 필요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얘는 물타기용 상품이라기보다는 올라갈 때 따라가서 좀 더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그런 불타기용 상품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도 좀 조심할 필요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많이 손실이 났으면 일단은 조금이라도 끊고 가세요. 예, 물론 마음은 너무나 아프시겠죠. 저도 그런 경험들이 최근에 좀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장이 빠지니까 저도 제가 갖고 있는 ETF 손절매 하고 왔거든요. 예. 예, 어쩔 수 없습니다. 손절 그리고 최대 수익 이런 한도들을 명확하게 적어 놓고 하시면 되고요. 저는 이런 번거로운 작업들이 싫다면 그냥 본주를 사십시오. 예, 본주를 사시면 되고요. 아니면 그냥 반도체 ETF를 사십시오. 그게 편하게 매매를 할 수 있는, 예.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매매는 저는 편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괜히 레버리지처럼 불편한 매매를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워낙에 또 파생 거래를 실제로 하셨기 때문에 정말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조언이 아닐까 싶은데 증거금 관리 철저히 해주시고 보유 기관에 대한 관리도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레버리지 ETF를 매수하시는 분들이라면 조금은 공격적인 성향을 갖고 계실 가능성이 높은데 물타기보다는 불타기용으로 우리가 상승에 따라가는 용도로 좀 사용을 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조언이 좀 가장 뼈가 아프긴 한데 손실이 난다면 적절한 때에 끊고 가는 것도 현명한 전략이 될 수 있다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 여러 가지 시장에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레버리지 ETF를 중심으로 해서 일부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잠시 후에 막전막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